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재판에서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 뜨겁습니다. 당장 여당에서는 구차하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야에서 모두 다 수도권이 비상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앓는 소리인지 진짜 위기인지 여론조사 몇 가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여야가 수도권을 두고 걱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강화. 오늘 동아일보가 6면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강화하겠다 의미인데 함께 보시죠. 18일이면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군사협력을 넘어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발족하겠다. 한국, 미국, 일본 이 3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첫 3국의 단독 만남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위기론. 한겨레신문 5면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총선 8개월 앞에 번지고 있는 수도권 위기론, 앞서고도 불안한 여, 공세에도 뒤처진 야, 여야 모두 수도권을 두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수도권 선거를 걱정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여론조사 잠시 후에 대형 미디어월에서 직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튀는 법조계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통상 벌금 내지 집행유예인데 정진석 의원을 두고 6개월 실형을 때린 튀는 형량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선고인데 정치적 판결이다라며 판사 신상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여당에서는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지법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이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권 성향의 SNS 글, 과거에 올렸던 글, 친구 신청 내역 등이 공개되면서 안 그래도 튀는 판결인데 뭔가 이 정치적 바이어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독한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보다 더 아파요. 여름 감기 6년 만에 가장 독하다는데 아데노바이러스가 5년 내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수영장 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리 두기 때문에 면역력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사회생활이 늘어서 감기가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국민의힘의 기자 출신 최영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재선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재판에서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라고 언급을 해서 거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 안면 인식 장애까지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 뜨거운 논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고조, 조국, 검찰을 또 공격, 재판 소식, 법조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법 문제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대표님,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입장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다음 주 조사에서 더 설명 드리는 행동 가능하실까요?
고 김문기 처장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 진짜 모른다. 안면인식 장애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본인을 변호해서 정치권에서 이 논란이 거셉니다. 안면인식 장애요? 김용전 부원장에게 직접 신문을 했죠.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 상대가 날 기억해도 나는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라고 동의를 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제일 곤란한 경우는 저 아시죠다 맞죠? 라고 동의를 구하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면 인식 장애라고 비난받지 않느냐라고 하자 김용 부원장이 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 원래 사람 잘 못 알아본다. 안면 인식 장애 있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라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안면 인식 장애. 김용주 의원님. 네. 안면 인식 장애라 하면 그 상대를 잘 못 알아보는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못 알아보는 수준이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방금 보고 또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예.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안면 인식 장애가 된다면 앞으로 AI의 기능이 안면 인식 장애 때는 그 무질서가 오는 거죠. 도저히 뭐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인데 AI요? 예. 만약 정치인들이 만약 안면 인식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장 큰 정치인의 약점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사람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정치적 선배들 보면은 정말 기억하지 못할 것까지 기억하는 선배들 많이 계세요. 옆에 전재수 의원도 예. 뭐 세세한 거 다 많이 기억하잖아요. 기억하고 뭐 구포부터 뭐 예. 포장마차에서 만난 아저씨도 다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수많이 명함을 뿌리고 악수하면서 저 알죠 했을 때 모를 수 있는 정치인하고 예. 매일 일상적으로 일을 하는 자기 부서 혹은 자기 시의 핵심적인 과장들하고 그것을 똑같이 놓고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길거리에서 명함 인사하면서 네. 만나는 일반 유권자랑 네, 네, 본인에게 업무 보고도 한 주요 부처 책임자를 같이 볼 수 있느냐, 같이 네. 보러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장 때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하루에 한 5명 면접을 그러니까 보고를 하거든요. 서울시의 부시장으로 계셨을 네, 때. 혹은 뭐 민원도 5개씩 옵니다. 그때마다 예. 제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 전화에는 민원 이름을 적어놔요.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예.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안면 인식 장애를 갖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민주당의 대표까지 한다는 건 역으로 보면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다. 대단한 역량이다. 여당에서는 당장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 운운하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같은데 들어보시죠. 168석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내어놓은 핑계가 고작 안면인식장애라니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분리할 때는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선택적 기억이 면죄부를 위한 맞는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대표의 모르쇠 전략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구차한 발악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변호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먹힐까일 텐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맞다라고 동의를 했다는데 이 재판에서 지금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안면인식 장애 요 거론이 도움이 될까요? 무수히 많은 재판을 해보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오히려 악영향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장 자체 상식적이면 예. 그럴 수 있다 하겠죠. 그런데 정치인이 안면식장인데 그걸 설명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명함을 70만 80만 장 돌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사람들을 이제 알아볼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선거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저 아시죠 하면 사실 기억 안 나죠. 명함 뭐 수없이 많이 돌리고 악수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안면인식장애가 아니고 이제 상식적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죠. 만약 이재명 대표 정말 안면인식장애 있다고 한다면 의료기관 가서 신체 감정 받아야죠. 한 번 더. 네, 신체 검증 한 번 더 봐야 된다. 예. 지난번 신체 감정 한 번 받았습니다만. 예. 그때는 이제 김부선 안면인식 장애 건 아니었죠. 그건 이제 신체에 관한 거지만 네. 안면인식장애는 이제 정신적인 거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장애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교할 걸 비교하는데 너무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김문기 처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009년도부터 리모델링 관련 협회 일을 해왔어요.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시장 됐고 특채했잖아요. 예. 특채면 당연히 그 사람의 이력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문기 차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여행도 같이 갔잖아요. 출장도 같이 갔잖아요. 그걸 직접 보고하고 예. 그런 행동도 했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장을 갔잖아요. 해외 출장을. 그것도 한 10일 정도까지 출장 갔단 말이에요. 호주. 네. 같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10일 동안 같이 밥 먹잖아요. 거기다 골프 쳤어요. 골프를 쳤는데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같이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골프까지 쳤는데 만약에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정신적 장애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선거를 많이 치르고 밑에 캠프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고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인식장애 운운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전혀 설득력이 없죠. 예. 김광삼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한당에서 지근거리에서 이 대표의 어떤 평소 그걸 보셨을 텐데 평소에 이제 좀 잘 불특정 다수를 인식을 못하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왜 기억 못하냐 이걸로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를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선거법 법률가보다 오히려 더 많이 더 잘 안다라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선거법 위반해버리면요 백날 당선되더라도 한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조사받아야 되죠. 재판받아야 되죠. 이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에 질의회신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치적 언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이게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저는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텔레비 나가가지고 예. 기자와 앵커와 질의응답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잘 기억하느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개인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거든요. 선거 과정 중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손해만 봤다. 나중에 봤더니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모와 관련해가지고 장모가 10원짜리 하나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 또는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1심에 오히려 유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허위로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뭐 옹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들이 늘 선거법 위반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소, 이 재판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기소였고 예. 무리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억하냐 못하냐 가지고 사법적 기준과 잣대로 재단을 한다, 판단을 한다.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사법적으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를 이제 당내에서 보셨을 때 특별히 뭐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특별히 누군가를 더 기억 못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정치인들의 대체적인 어떤 특징을 이 대표가 재판에서 언급한 수준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저도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얼굴 잘 기억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특히 전재수 의원께서는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저도 아주 경쟁력 있게 뭐 잘하는 정도는 아닌데 네. 가능하면은 기억을 잘하려고 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사람을 만났는데 이전에 한두 번 봤는데 제가 예를 들면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뭐 나를 한두 번 봤는데도 기억을 못 하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늘 기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죠. 그 만약 기억 못 알아보면 또 바로 지역에서 봐라 전에서 그렇습니다. 국보시장에서 반갑게 인사해놓고 모른다 소문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뭐냐면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기억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경쟁력이고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 기억 못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우사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난처하죠. 사실은 그러면 요 기억을 안면인 해야 식장의 되는데. 발언은 좀 공감할 수 없으시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기억 못하는 것 때문에 예. 이게 지역 활동할 때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말 못할 고민이기도 하죠. 뭐 잘한다면 한두 번 보고서 바로바로 기억을 한다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일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분리할 때마다 모르쇠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 유동규와의 통화 관련해서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 2021년 12월 김문기는 모르는 사람이다. 지난 1월 쌍방울 인연은 내의사입인 것뿐이다 라는 발언들이 공통적으로 모르쇠 발언이다라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국감 당시 심상정 의원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유동규 관련 모르쇠 발언을 이렇게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아니 기억이 안 안타깝게도-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것만 지금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제가 그 사인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권한을 저한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사님. 아니 그게 있을 수 있죠. 그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럼 배신감을 느끼신 이유는 뭐예요? 여하튼 저의 선거를 도와주고 어쨌든 인연이 있어서 일을 한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일선 공무원도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사님이 얘기죠. 유동규 씨 인사권에 대해서 사과한 것을 제가 네, 그거 언론을 제 통해서 잘못이죠. 봤는데 네, 네, 왜 말이 제가 조금만 달라지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심상정 의원이 당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왜 배신감을 느끼냐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던 장면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건데 최영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안면인식장에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이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정치인이 가장 큰 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수했던 걸 뒤에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모른다고 잡아뗄 때는 그 모든 일체의 연관성,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큰 범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이었습니다. 예.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 본부에 좀도둑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공화당에서 파견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닉슨이 시키고도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닉슨이 그 좀도둑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걸 첫 가정을 부인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거짓말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임했죠. 예, 유동규도 모른다 그러고 네. 뭐도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문제가 되는 대장동 사건 당군일에 자기가 최대 취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대장동의 일부 그 뭡니까 그 대천화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곳에다가 수만 배 당군일의 최대 수익률을 올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화천대유. 그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까먹을 줄 알고 이 엉뚱한 안면 인식장애 같은 참 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재판에서 결코 유리한 증거로 될 수도 없을 것이고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거짓말. 본인이 이 한때 당군일의 최대 취직을 했던 말을 이제 그 수익 구조가 드러나면서 당군일의 최대 수익률로 가게 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김문기 처장입니다. 이 김문기 처장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자신을 오히려 무슨 그 모르는 사람인데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처럼 몰아붙여서 그래서 결국 비극적 선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그 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은 결코 막을 수가 없고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한 정치인이 파탄날 것이고 또 이런 거짓말이 용납되면은 나라 자체의 신뢰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이 거짓말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는 겁니다.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기자 출신 최영도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이 최근 검찰이 딸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재차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 전 장관 딸 기소 재차 비판. 검찰은 애미 창살 안에 가둔 뒤 새끼 기소 두고 자백 강요 언론 플레이했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들이 나오죠. 애미에 새끼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다. 애비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습니다. 새끼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불복 아니면 조리 돌림 후 몰살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조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이번엔 검찰. 조민의 입장 변화 취지 확인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 자백 강요한 적 전혀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썼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잘 평상시에 하면 쓰지 않는 격앙된 표현을 애비, 새끼 특정 단어는 여러 번 나왔는데 굉장히 검찰이 좀 비인권적이고 잔인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한 가족이 몰살당한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과 검찰이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가족을 전체적으로 어렵게 소위 멸문지화를 가세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실은 법학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용어가 저는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조민 씨나 또 아들조차도 이 법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부모의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어떤 말하자면 검찰이 봤을 때 피해자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재질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적절성을 비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끼와 애미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정서적 단어 아닙니까? 정서적인 호소다.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자기 재판이 검찰의 부당성을 증명해내고 자기 재판이 과잉됐다는 걸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전체가 이렇게 과도하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또 과잉적으로 어떤 말하자면 징계된다. 그런 마음 아픈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정서적 부모, 자식, 새끼 이런 용어를 가지고 제가 이 재판에 대해서 과하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국 전 장관은 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더 치밀하게 따지면서 자기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 전 장관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무슨 사화라도 일으켰습니까? 멸문지와 초토화를 시키니 윤석열 정권 시원하십니까?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노여움이 그대들의 압도적 절대 무능과 잔인한 국가 폭력을 심판할 것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조 전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사화라도 일으켰냐, 역적이라도 도모했느냐라는 반박인데 검사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너무하지 않냐 이건데. 아니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 애도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엄마 아빠와 공모해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부정된 인터 확인서랄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자기 소개서를 직접 쓰고 그걸 갖다가 한 번도 아니고 서울의전, 부산의전에 제출해서 1차 합격하고 또 최종 합격하고 그럼 범죄 행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소유예로 용서를 한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와서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부인을 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걸 용서해 주려고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팩트 체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 전 장관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강하게 두둔하면서 백기를 들었는데도 왜 이른바 적장의 목을 긋느냐라는 식의 논평도 나왔는데 첫 번째,
백기를 들었느냐와 관련해서 표창장을 위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정경심 어머니 재판에서 조국 장관이나 조민 씨나 최근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했다라고 혐의를 시인하고 뉘우친 바가 있습니까? 아니 언제 백기 들었어요? 백기 들은 척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팩트군요. 그렇죠. 이제 조민에 대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된다. 공소시효에 임박했다 보니까 자세를 딱 낮춘 거 아닙니까? 조 전 장관이. 그래서 뭐 부모로서 뭐가 하고 원점에서 출발하고 부산 의전대 관련 뭐 소취하고 부산 의전대랑 고려대 소취하는요. 항소심 해봤자 다 기각돼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의미 없는 그거? 거다 그거는. 그렇죠. 근데 낮은 자세를 취하는 척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낮은 자세를 취하는 척 했는데 그게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자기가 정당하다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은 없군요. 그렇죠. 항소심 가서 또 부인했잖아요. 조민도 조사받는데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멸문지화를 얘기하고 백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그토록 낮은 자세 취하고 반성하는 척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우리 딸은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기소하고 나오니까 그 낮은 자세 태도가 확 변하잖아요. 조 전 장관 전에 뭐라고 했어요? 파리가 뭐 손을 막 비비면 거기에 속지 말고 거짓말이니까 유선하니까 때려 잡아야 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 꼭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놓고 자기가 낮은 자세에 너무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딸은 용서해야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뭐 부모로서 뭐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계속 무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조민도 기소됐으니까 법원 가서 무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법을 잘하는 교수가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자꾸 감성팔이 하면서 마치 뭐 찢어지는 가슴에 뭐 해서 자기 딸과 관련된 저것은 오늘 작가가 썼듯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내 새끼밖에 없다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가운데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이 기소될 운명을 몰랐던 것인지 미국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미국행을 떠나며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기소 직전에 샌프란시스코 미국 대합실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 라고 말은 했지만 김광삼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정작 법원 가선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아마 분수령이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논란적인 사안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자 정유라 씨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꾸기 삼촌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 위조 잡범이 아주 그냥 열산하셨네. 감성팔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소설가 김훈 씨가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로 보이는 네티즌들에게 표적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소설가 김훈 씨는 왜 표적이 됐을까요? 중앙일보에 김훈 소설가가 기고문을 썼습니다. 지난 4일. 주장은 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 지상주의. 요즘 교권이 약화된 것과 관련해서 이 범 학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사례로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을 들었죠. 영세불망 지위에 오른 인물은 내 새끼 지상주의의 최고봉은 조국하고 정경심이다 라고 기고문, 칼럼 기고문의 예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자 야권 지지층 SNS에 노망이 났다, 절필하라, 책을 갖다 버리겠다 등의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훈 소설가는 뭐 조 전 장관을 꼭 비판하기 위해서 저 기고문을 쓴 건 아닌데 예로 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멸문지화란 말이 나왔지만 멸문지화보다 더 유명하게 된 말이 내로남불입니다. 이 내로남불이 이제 좀 치유되고 스스로 이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했으면은 그러면서 자세를 낮출 사람은 낮추고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내 새끼 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되는데 한쪽은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결코 부인하면서
오히려 무슨 소셜 미디어니 책을 내 가지고 스타덤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우리 사회에 미칠 악영향 같은 걸 생각한다면 절대 저래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이 재판 관련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의 이 재판 과정, 기소 과정,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가 이만큼 완벽하게 보장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모든 PC에 있는 자료 하나하나를 증거 채택 여부를 다 판단할 때 했었고, 앞으로 이건 우리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모든 피의자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아주 중요한 정범을 남기고, 그런 과정에서 성인인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딸도 여기에 분명하게 그걸 인지를 못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나라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국의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진실성. 자신의 허위 경력을 자기 부모든 자기 주변에서 조작한 걸 아는데 그걸 모른 채 그걸 제시하고 또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하고, 이런 학생이 커서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학생이 커서 정말 훌륭한 의사, 훌륭한 법조인,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있는 시민으로 키우려고 한다면은 그 과정, 자신이 잘 모르고 자신의 부모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과정에 우연히 연루됐다 한다면은, 성인이 되었으면은 그 문제를 오히려 사죄하고 그 문제에 대한 떳떳하게 앞으로는 서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일 텐데, 오히려 그것이 무슨 정치적 탄압인 양 모든 피해자 인권 보호는 다 받아놓고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로남불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을 더 강화하는 이런 아주 나쁜 지금 추세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저는 재판에서 분명히 그 결과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 전 장관 관련된 기소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금부터 너무나도 바쁜 시간들을 이제 보내야 될 텐데, 여야 모두 수도권을 두고 비상이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앓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여야 모두 수도권이 비상인 건지, 비상이라면 여야 둘 중 누가 더 비상인 건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여야 수도권 비상, 명예훼손 튀는 판결, 그 논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집권 여당에서 야당 쪽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여러 지지율들이 조금씩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수도권 선거를 장담 못한다라는 수도권 위기론이 솔솔치 않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지 여론조사 몇 가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제가 직접 미디어홀 앞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많은 여야 정당 관계자들께서도 유심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위기론, 과연 그 실체는 있는 것일까? 왜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몇 가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여야 정당 지지율 속에 그 이유가 있는데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이번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뭐다? 추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추이를 준비했는데,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6%,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나왔습니다. 무당층의 지지율이 28%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었습니다. 32대 31. 그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9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꽤 차이가 났던 지지율을 다 따라잡았는데 도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따라잡혔는데 겨우 한숨 돌렸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여론조사입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평온합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 민주당 45.7, 국민의힘 37.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리얼미터보다는 갤럽 여론조사의 그래프 변화가 더 드라마틱하죠. 자, 그렇다면 수도권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어떨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여야 지지율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볼까요?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35.1의 지지율을,
민주당은 서울에서 28.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도 보겠습니다. 인천, 경기 국민의힘은 36.5, 그리고 민주당이 인천, 경기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31.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지지율을 봤을 때 전체 지지율이나 수도권 지지율이나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뭔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지지율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집권 여당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년 총선 인식을 물어보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여론조사들이 국민의힘 쪽이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내년 총선이라면 누구로 찍겠느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권을 견제하겠다가 여전히 많습니다. 44.9. 정권을 지지하겠다가 40.2. 물론 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응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44.9 대 40.2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듯 하지만 집권 여당 내에서 야, 수도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영준. 네. 일단 여당의 고민. 전체적인 지지율은 나쁘지 않은데 민주당을 보면 뭐 김남국부터 이화영부터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이 여전히 정권 견제론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총선도 결과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100석씩 수도권에서 뭐 이렇게 잃고 젊고 전패를 할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각 지역구에서 2, 3% 차이로 그런 결과를 낸 거거든요. 사실은 예. 확 많이 차이 나서 국민의힘이 많이 뒤떨어져서 진 그런 게 아닙니다. 간발의 각 지역마다 차이로 1%, 다졌다. 0%, 0.5% 차이가 100석의 차이를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저와 같은 트렌드가 보면 갤럽의 경우에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별로 민주당 뭐 좋은 얘기가 없으니까 잠재해서 낮단 말이죠. 그런데 리얼미터는 사실은 아무 번호가 누르기 때문에 무당편의 포지션이 적고 그것이 또 많습니다. 따라서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결론을 내고 다만 서울이 국민의힘한테는 조금 더 우위고 즉 강동, 송파, 용산 이 지역까지 거의 서초, 강남까지 묶어서 구로나 도봉, 강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국민의힘 쪽이 대세인 반면에 사실은 의석수가 많은 경기도는 여전히 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고 인천도 지금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도 거의 바로 직전에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의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확실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거의 지금 이 퍼센트가 똑같은 정권 지지가 40%, 대통령 지지가 40% 그 선에 넘지 못한다면 예. 갈수록 지금 보이는 무당층이 20% 30% 됩니다만은 어쨌든 선거 때 돼서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줄어든다고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위기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대통령실이나 현재 그 국민의힘의 여당 지지자들은 예. 상당히 많이 사람을 바꿀수록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위기론을 확산할 이유가 있다. 그렇군요. 지역구의 어떤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간판 얼굴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대통령실에서 있기 때문에 이 위기론을 확산해야만 한편으로는 교체의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 굉장히 자명해 보이는데 정권 견제론이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 각계 전투로 들어가서 이렇게 서울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많이 뒤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대표발 사법 리스크 논란, 당내의 악재들, 혁신의 악재들 이런 것들이 이슈 민감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원인인가요? 일단은 여론조사는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도 미디어 월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세를 본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우상향이다.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빠지고 있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 민심의 전반적 흐름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하고 내년 총선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의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역대 선거에 비춰본다면 대개의 경우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간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뭐냐면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경제와 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경제 봉쇄를 했는데, 이 봉쇄가 풀리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어떤 그 리오프닝 효과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보복 소비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턴어라운드를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중국 때문에 좋아질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많이 했는데 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빠지면서 그래서 내년은 좀 다를 거다. 예, 디플레이션 우려가 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와 민생이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데, 경제와 민생이 결국 좋아지지 않으면 이것은 선거가 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와 내년 총선 결과는 상당히 좀 간극이 좀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흥미로운 여론조사 하나 더 있는데, 김은경 혁신위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들을 상대로 왜 민주당 정치인이 비호감인지에 대한 일종의 나름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도 대형 미디어홀에 띄워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지지층에게 물어본 왜 민주당 정치인이 비호감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지층도 무당층도 가장 많이 무능해서 비호감이다 라고 응답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약간 분노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능하냐? 51.5, 과반이 넘군요.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무능하다, 46.3.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이 두 번째로 비호감인 이유를 꼽는 질문은 바로 부패에서 41.1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도 35.6. 세 번째는 위선, 민주당 지지층은 30.5. 무당층은 33.4. 그 밖에도 기득권이다, 낡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혁신위가 나름 뭔가 쇄신을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지층, 무당층에게만 물어본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인 거는 남의 집 식구들한테 물어봐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 집 식구하고 무당층에게 좀 물어봤다는 한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무능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무능하고 부패.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 여론조사도 저는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무능, 물론 뭐 굉장히 다수를 갖고 있는 제1당이 뭘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지금 민주당 층에서는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개혁을 하는데 개혁하지 않느냐, 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않느냐, 왜 야당다운 강성을 보이지 않느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무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도층이랄지 전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무능이라는 것은 일당으로서 어떤 정책이랄지 국민을 위한 뭐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무능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견제하지 않고 뭔가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걸 또 무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다를 거고, 이제 부패, 유선 뭐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까 전재수 의원께서 이제 경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의 리오프닝이랄지 관련해서 한국 경제 안 좋다고 해도 사실은 그건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어떤 세계적인 추세랄지 중국의 어떤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선거가 좌우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나눠서 봐야 한다고 봐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유선, 부패 이런 거에 휩싸여 있잖아요. 대표의 사법 리스크랄지 뭐 돈봉투랄지
김남국의 코인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혁신을 해가느냐. 이게 내년 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새로운 인물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느냐 공천을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선거를 자주 우지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 그 비호감 이후에 기득권도 나왔지만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굉장히 올드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에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그런 혁신적인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 중에 하나가 김남국 코인 사태일 텐데 윤리위에서 투자 중독 이야기도 거론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윤리특위에서는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남국 의원을 한번 불러서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규모와 횟수, 종류에 있어서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서 이것은 뭐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과도했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야가 함께하는 이제 윤리위 1소위원장 이양수 의원의 이야기 들었는데 최영도 의원님 이제 곧 아마 자문위에서 제명 의견을 권고했기 때문에 네네. 윤리위에서도 그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직 김남국 제명안을 두고 투표에 붙여질 텐데 아직은 쪽수가 국민의힘이 한참 모자르잖아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동료 의원들의 어떤 결정이냐. 선거를 앞두고 이것도 또 하나의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위선, 무능, 부패 이게 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혁신위에서 조사했다는 대표적인 양상이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장관 청문회에서 이모 씨가 썼다는 논문을 이모가 썼다는 논문으로 착각할 정도로 경상도 사투리는 좀 다르군요. 예. 이모. 근데 이모는 이모. 그렇죠. 이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모라고 그랬는데 서울말은 변화가 없거든요. 인토네이션 이모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농담을 정도로 쓰시네요. 그 정도로 저희들 경상도 사투리 이야기하면 조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사실 심각한 것이 이건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이 아까도 거짓말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코인 이 문제는 투자 기록을 다 공개하면 됩니다. 민주당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 위선의 문제 또 자기가 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표심 민감하게 움직이는 수도권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퍼센트 높다고 낙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의 지난번 경우에도 사실은 민주당과 우리 당이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의석수는 무려 6배 차이가 났습니다. 6배요? 예, 우리는 수도권이 121석이었습니다. 이번에 좀 더 늘어날 텐데 그중에 정의당 심상정은 한석 제외하면은 120석인데 민주당이 당시 103석, 우리가 고작 17석 얻었습니다. 6배 차이 났습니다. 당시 득표율을 보면은 득표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6배의 득표율과 의석수 격차가 난 셈인데 이거 엄청난 이 민심이 어디서 움직이냐면은 정말 중도층 아마도 이런 사태로 가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투표에 많이 안 왔을 겁니다. 저런 김남국 사태가 방치되고 온갖 거짓말과 온갖 부패와 또 사법 리스크가 방치된다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투표장에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투표율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중도층 사람들이 분개해서 도대체 이런 양산으로 내 새끼 지상주의에 내로남불에 이 코인 투자에 이런 중독성에 거짓말에 이런 것들이 때 되면은 사람들이 격분해서 심판하자고 해서 투표장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 퍼센트 차이가 이제 완전히 그 국회의원 선거를 바꿀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과연
지금 굉장히 국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또 지난 정부가 물리난 빚과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예. 어떻게 현 정부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봅니다. 여야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이 수도권의 향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만큼 누구가 더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냐, 어느 당이 더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수도권 선거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전해드렸는데 혁신위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이 혁신안, 당내의 논란이 큽니다. 예를 들어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기한다든지 아니면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을 향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이 혁신안을 두고 친명 비명이 나뉘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내용의 분위기도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혁신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들어보시죠. 대표님 어제 혁신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딱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당내 반발도 큰데 얼마나 수정될 거라고 보세요?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일 뿐이다. 하지만 당내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뉴트럴한 중립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 비명계 그리고 중진 의원들은 반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속셈이 뭐냐 이거예요. 속셈이. 그리고 돈 받은 사람들이 다선이 받았습니까? 또는 저기 뭐 가상화폐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다선입니까? 아니잖아요. 초선, 대선, 다선 구별을 짓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책임 규명이 있다면 그쪽에 집중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삼성 이상 중진이라고 다 같은 중진이 아닙니다. 정말 선수감 못한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중진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풍부한 경험 또 넓은 인맥 똑같이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대빵 밀듯이 다 해서 감점을 준다? 이게 입증된 바 있습니까? 자, 비명계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사고치고 왜 공천에서는 이 중진이 페널티를 받느냐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앞서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던 돈봉투 의혹이나 코인 의혹이 중진 다선이 사고를 쳤느냐라는 어떤 불만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혁신위가 내세웠던 대의원제 폐지를 두고도 내용입니다. 권리당원의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전통적인 대의원의 비중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안이어서 당내에서는 당내 최대 연구 모임인 더 좋은 미래,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 민주주의 4.0, 친문 모임, 대의원제 무력화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 당내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 전재수 의원님, 이거를 지도부는 추진합니까? 아니면 혁신위를 조기에 종료했듯이 가치가 없다라고 점찍는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원회가 애초에 출범을 할 때 혁신위원회가 어떠한 정치적 권한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당내 이게 토론이라든지 합의가 없었습니다. 합의 안 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혁신위원장의 여러 가지 구설 때문에 혁신위가 자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혁신위원회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이 부분에 대한 합의도 제대로 없이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라고 많은 당내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와중에 이제 말하자면 대의원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다선 중진 의원들의 용퇴 문제가 혁신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당내 혁신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가지고 대의원 제도는 사실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을 치르는 정당으로서 우선순위에 대의원제를 둘 수가 없습니다. 대의원제는 내년 8월 달 이후에 당 대표 선거라든지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 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슈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내 천정배 의원이나 전동영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들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이제 공고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그분들이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당내 어떤 이제 논의의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더구나 이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는 혁신위 차원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당내 크게 비중을 가지고서 좀 다루기는 어렵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당 대표도 뭐 혁신이 안으로서 제안된 것이라고 이제 한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8월 말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 실효성 없는 제안이다라는 전재수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회 이야기 나온 김에 가장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논란입니다.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 형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통상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판결인데 이례적으로 실형을 내린 걸 두고 여당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옵니다. 자, 우선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글을 2017년 9월에 올렸는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돼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자, 유사 사건의 경우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유시민 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뭐 노사모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주장부터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주장을 유시민 씨가 많이 했는데 벌금 500만 원 나왔다.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했다라는 것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자, 이런 케이스들과 비교했을 때 이 판결이 휜다라는 법조계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판사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 이념의 편향성을 여당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자, 그럼 그 논란 들어가기 전에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기 전에 일단 이번 판결이 과연 일반적인 통상 수준의 판결 수준인지 아니면 많은 언론의 지적대로 툭 튀는 이례적인 판결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재판을 참석했었던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사건의 어떤 일반적인 거를 비교해 봤을 때 6개월 실형이 선고된 것이 나올 수 있는 판결입니까? 아니면 좀 이례적으로 툭 튀는 겁니까? 아니 이제 일반적 기준에서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과도한 판결이에요. 그래요? 저는 이제 원래 제목만 처음에 봤어요. 제목만 딱 헤드라인만 딱 봤는데 6개월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판사님이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판사님이신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판사라는 직책이나 검사라는 직책은 자기 어떤 정치 성향에 의해서 형벌이 좌우된다거나 수사를 과도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항상 법에는 특히 이제 판사가 형사처벌 관련해서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양형 기준. 그다음에 이제까지 법원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춰야죠. 그래서 이 정도 사건은 최저선은 저는 벌금형이고 최상한선은 집행유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형징역, 집행유예 없는 실형징역 6개월을 선고했거든요. 만약 이게 2심, 3심 안 가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 바로 6개월 구치소 가서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도하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뭐 이분의 성향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왜 이렇게 형을 높게 선고했을까 하고 판결문을 한번 그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해당 판사의 판결문.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부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적 인물이 아니다는 거에 동의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자체가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관심사 아니에요? 공적으로 모든 국민이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까, 돌아가셨을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을 했느냐? 근데 이게 이제 모순된 판결의 이유가 공적인 것도 아니고 공적 관심사가 아니면 별게 아니라는 게 되잖아요. 그럼 별게 아닌데 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정치 성향이랄지 이제 감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형을 높게 선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결 이유에 있어서 어떤 모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마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파기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당에서는 해당 판사가 한나라당을 비난했던 글을 올렸고 노사모 수준이다라고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 판결이 모순되는 판결이다라는 지적,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법원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법원의 입장입니다.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동의하기 어렵다. 사법권 훼손이다라고 법원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보다 더 뭐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뭐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재판의 경우에는 판사가 자기 성향이 그렇다면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나는 솔직히 노사모만큼 경도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과 이것이 판결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을 맞지 않겠다.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설령 저런 과도한 형량을 때렸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글을 썼다는 것 자체를 드러내야 되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지금 한동훈 장관만큼 민주당의 적개심을 나타내는 법무부 장관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에 대놓고 매일매일 적개심을 퍼붓는 법무부 장관 봤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문제는 양형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근데 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자유심정주의에 입각하고 있거든요.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저렇게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을 부당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정진석 의원도 이런 입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립이 돼 있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그런 헌법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 판사가 고등학교 때 뭐 어떤 취지로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쓴 글을 말하자면 소환을 해가지고 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 부당한 재판 결과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만 제대로 된 판사가 내린 결론이고 그다음에 이 판사가 내린 결론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 나온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야, 이게 가능한 이게 비판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상권 분립이 돼 있고 형사사법 체계에서 고등학교 때 쓴 글 가지고 끌어와 가지고 이 판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그런 정치적 발언을 지금 집권 여당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고 압력이 될 것입니다. 판사는 그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집권 여당이 너무 이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더 씌우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판 결과를 그러면은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좀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영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대법관 청문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김명수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재판 지연입니다. 그 민주당 집권청 그리고 민주당의 실력자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계속 연기해서 아직 1심 판결은 고사하고 제대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가장 최고로 저기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그 법원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또 하나는 양형 편차입니다. 이게 양형의 기준이 있고 아마 법원 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서울지법이 저런 판결을 내놓은 것은 그것도 좀 이례적인데, 아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보다 더한 조정을 했을 텐데도 500만 원. 그다음에 차명진 전 의원도 있습니다. 그 유족들이 받았을 사실 이 세월호 유족의 경우는 유가족이 명예훼손했던 것이고, 또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공인이냐 아니냐는 사실 법률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법조인 대관을 찾아보니까 법조인 대관에 이 사람의 기록이 없어져 버렸죠. 또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유명한 그런 성향이 있던 그런 글이 있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양형 편차를 법원에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일 고무줄 내리듯이 내렸다 줄였다 하면 어느 국민이 법원을 믿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대법관 청문회에서 직을 했는데, 윤미향 의원, 이분 지금 참 역사의 피해자인 할머니들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정부가 주고 또 사람들이 기부한 돈을 횡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것도 재판이 지연됐어요. 지연돼가지고 간시 1심이 나왔는데,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초동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재판도 지연되고 했는데도 횡령금이 수천만 원이 됐습니다. 나와서 그 유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런데도 아무런 이 사람의 국회의원 자격이라든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 판결 중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가족들이 항변한 이 성명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대법원은 버스 기사 한 분이 그 버스 요금 받은 거 한 몇천 원을 커피 마시는 데 썼다고 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것보다 10,000배가 넘는 돈을 횡령한, 더구나 공적 인물을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사법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처럼 이거는 정치적 성향이 없다고 의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양형 편차를 고무줄 내린다고 한다면 법원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든 이른바 유전무죄 뭐 이런 식의 그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요. 18일 한미일 역사상 첫 3국의 단독 만남을 두고 외교가에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월 17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이번 3국 단독 만남은 역사상 첫 3국 단독 정상회의라는 것, 3국의 협력 강화, 군사훈련 등의 정보 공조, 에너지 경제 안보 파트너십. 비단 이 북한을 상대로 한 안보 공동 라인뿐 아니라 안보와 또 경제 분야에서도 3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제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 만나보시죠. 교육부의 5급 공무원인가요? 담임 선생님에게 보낸 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 조심하라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결국 학부모가 사과했다는데, 일단 보냈다는 편지부터 보시죠. 학부모 A씨, 교육부 공무원인데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런 거 하지 마라. 또래와 갈등 시 철저히 편들어야 한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다.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하길 바란다. 라고 담임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의 DNA. 김용주 의원님. 네. 야. 자, 지금 이게 실제 편지 내용인데 보시면 지시 명령 투보다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3번에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해야 된다. 그래야 알아듣다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되라, 왕세자들에게 어떻게 훈육을 할까를 봤는데 정말 그 훈육하는 뭐랄까요, 신하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사극이나 이 역사 사료에서 보면 어린아이인데도 이제 왕이 될 왕세자니까 안 돼! 이렇게 못하고 전하, 저하 뭐 굉장히 돌려가지고 말하는데 또 망나니 같은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글쎄요, 그거는 옛날에 그것은 관상이라는 영화라든지 역술인의 몫인데 제가 더 뒤로 나자빠진 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는 것을 의료기관, 진료기관에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 그 진료기관을 찾아가고 싶어요, 사실은. 저게 이제 그 공무원의 해명 중 나온 내용이죠. 그게 어떻게 왕의 DNA라는 단어를 의료기관이나 진료기관에서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이분이 지금 현재 직급이 사무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일을 했을 때 사무관이 아니었어요. 이미 징계를 하고도 승진을 했다는 것이 더 교육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핵심적으로 책임져야 될 교육부의 관료들이 저와 같은 갑질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승진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어떤 고급 관료의 수준으로 올라가 버려서 더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 상당히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21세기에 또 어수선하게 우리 교사들의 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데 아직도 교육부가 이렇게 관료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 자체를 부르짖는 우리나라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것이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저 사람의 어떤 직위 해제를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조금 더 앞으로 단순히 고급 관료의 문제만 아니고 학부모나 우리 사회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의 문제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언급하신 대로 당시 6급 주무관 교육부, 그런데 승진을 해서 이제 5급 사무관이 됐는데 최근 교육부는 조사만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대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해당 교육부 공무원은 치료기관에서 쓴 것을 그냥 한 거고 보낸 거고 갑질하고 싶은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라는 대목도 전해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문구 그대로 담임교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 전재수 의원님은 이 교육부 공무원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교실 현장에 우리 교사분들에 대해서 우리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 의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많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이 사실은 저희들이 되게 평화로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교권이 완전히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붕괴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까 김훈 작가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일부 학부모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그야말로 이게 내 새끼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교권이 무너지는지 어떻는지 교실이 지금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금 망가진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육부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아마 대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권이 제대로 일어서고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좀 철저하게 좀 따져 물어가지고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만 왕자겠습니까? 어느 집 아이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세 번째 뜨거운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박용진 의원이 이 롤스로이스 최근 사고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문은 박용진 의원이 열었는데 지난 2일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20대 여성 피해자죠. 뇌사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모 씨를 경찰이 석방해 준 것을 두고 박용진 의원은 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대검 예규에 따라 전관 변호사 보증으로 피의자를 석방해 줬다며 이 책임은 한 장관에게 있다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해당 예규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폐지, 사문화된 지 오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무관한 일을 박용진 의원이 억지로 짜맞추게 하고 싶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자 박 의원이 다시 장관의 할 일을 지적한 것인데 왕자병과 과대망상 증상이 있다라며 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다시 반박을 했는데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공직에 나가는 걸 보면 음주 약물에 관대한 편 아니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사건이 예상치 못한 불똥 설정으로 튄 건데 김광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실수하고 오판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 롤스로이스 운전자를 풀어준 것 자체를. 근데 그 근거로 대검 애교가 있다는 건데 대검 애교에는 이제 신혼부지에 관한 애교가 있어요. 이거 자체를 폐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풀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좀 변호사들한테 전화 한 통만 했으면 이런 실수를 안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검 애교 자체가요. 이제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하고 그런 어떤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잖아요.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사실은 동등한 지위이기 때문에 지시하고 대검 애교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알아서 풀어준 거다. 그렇죠. 알아서 풀어준 거고 그다음에 설사 뭐 애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애교 자체는요. 그냥 중한 사람을 신원보증 받고 풀어주라는 게 아니고 경미한 사건이라도 풀어줄 때는 신원보증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원대 풀어주라 그런 얘기 아니기 때문에 대검 애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요. 물론 이제 국민의 어떤 정서적 입장에서 보면 풀어준 거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통사고를 냈는데 본인이 향정시스 의약품을 한 것이 간이 검사에 드러났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 며칠 전에 시술 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약을 주사를 맞았다고 하니까 경찰이 한번 병원에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 맞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마약을 흡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과수에서 정식 감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풀어주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찰의 행위 자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거 마치 한동훈 장관이 대검 애교를 뭐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아니면 뭐 전관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액 때문에 풀어줬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문제를 좀 제기했으면 되는데 이걸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한동훈 장관이 집중하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새만금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야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책임론이 제기됐고 그러자 여권에서는 이 지난 정부 책임을 또 했습니다. 여야 모두 니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주제 공개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논란에 참전을 해서 그 역시 논란입니다. 일단 문 전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로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많은 걸 잃었다. 국격도 잃었고 긍지도 잃었다.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문 전 대통령이 사과한다라고 썼습니다만 잼버리의 부실에 대해서 비판했다라고도 해석됩니다. 논란은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발언인데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잼버리를 비판하면서 애꿎은 부산 엑스포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습니까? 아무리 야당이 국회의원이더라도 정부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적 염원으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다 물 건너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아쉽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비판을 받기 싫으면 정부 여당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 판단과 대처 모두 다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 비판을 아예 듣지 않으려는 태도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와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분명히 분명히 이거는 정부 책임입니다. 부산 엑스포가 우리가 유치를 못하면 지금 정부의 책임이죠.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라고 어찌 보면 재를 뿌렸다. 여권에선 강하게 김한규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입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공개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냐, 아니라면 민주당 공개 사과하고 원내대변인 해임하고 징계하라라는 의견. 장해찬 최고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김한규 꾸짖어야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의원들은 평소에는 말만 잘하다가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나서서 김한규 의원을 꾸짖고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 전재수 의원님 나오 계십니다. 꾸짖어라. 뭐 장해찬 최고는 왜 가만히 있냐. 꾸짖어라. 뭐 이러는데. 저분은 글쎄요. 정치를 일을 하는 도구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싸움을 거는 도구로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저분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부산의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난 6월 달에도 이제 EU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 EU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방문을 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지고 해외도 갔다 오고 또 국회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말로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산 엑스포에는 적게 잡으면 4천만 명, 많게 잡으면 6천만 명이 오는 행사거든요. 부산으로 볼 때는,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볼 때는 이게 월드컵과 올림픽에 이어서 이 엑스포 유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국운이 걸려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이 과연,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면 잼버리를 전 세계인의 박수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게 잘 치렀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면 두 달 뒤에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이제 투표가 있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부산 입장에서는 엄청 유리하겠죠. 박수 속에서 잼버리 대회를 끝냈다면.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BBC라든지 가디언지라든지 프랑스의 르몽드지라든지 미국의 CNN이라든지 전 세계 언론들이 이번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가혹하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잼버리라는 이 세계 대회를 엉망진창으로 치르다 보니까 결국은 두 달 뒤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이 우리 민주당의 대변인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물 건너갔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김한규 발언은 잘못됐다. 되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죠. 그러나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서 당대표의 최고위원 또 원내대표까지 나서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집권 여당이라면 잼버리 대회 때문에 지금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 이 부산 엑스포가 전 세계 언론이 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잼버리 때문에 위기에 몰려 있는 부산 엑스포를 비상한 마음으로, 비상한 대책으로 좀 만회를 하고 유치를 할 건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 말꼬리 잡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벌이고 있는 집권 여당이 논란을 키우는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빨리 일단락 짓고 잼버리 때문에 지금 저 불리한 위치에 처한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당력과 또 집권 여당의 역량, 이것들을 다 모아내야 된다. 그럴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 여당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바라는 거 아니냐, 야당이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최영두 의원님 의견 60초 드립니다. 저건 분명히 민주당 대변인이 사과해야 되고 부산 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부산 엑스포는 부산시와 일단 엑스포 조직 유치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이 투탑을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교전으로 해서 3파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이탈리아, 우리나라 3파전을 해서 정말 피를 말리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잼버리 실패, 이거는 정말 철저히 따져봐야 되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부산 엑스포를 실패할 것처럼 물 건너갔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부산 시민들이 매우 기강할 테고 부산, 경남 그리고 우리 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정말 분노를 안겨준 저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저 발언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여야 의원 모두 다 이 잼버리 부실에 대한 집중적인 원인 규명도 필요하고 정부 책임이 있다면 그것도 따져 물어야 하고 김한규 의원의 발언은 모두 다 문제가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고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